두 번째 발표로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김대영 군사전문연구원님께서 방어와 네트워크로 본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군가전략연구원의 김대영 군사전문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서서 좋은 내용들을 많이 말씀해 주셔서 저는 사실 이제 요번에 세미나에 초대를 받으면서 좀 다른 시각으로, 그러니까 저는 사실 군인은 아니고 민간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인의 시각으로 좀 이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발표 자료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공감하시겠지만 제가 사실 이제 2000년 초반부터 이 군사 관련된 기고를 해왔었는데 그때 개인적으로 굉장히 미사일 방어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20년 전만 해도 여기 이제 방공 관련되신 분들이 많은데 미사일 방어를 얘기를 하면 약간 사람 취급을 못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격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특히 이제 북한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많았는데 상황이 지금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세미나에 이렇게 초청을 받은 것도 보면 이제는 이 미사일 방어가 전쟁 수행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거기에는 지금 우크라이나도 있고 최근에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력도 있지만 저는 최근에 느끼는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전쟁에서 이제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결정적 기동이라던가 결정적 화력으로 전쟁에서 이기는 건 쉽지 않다. 대신 얼마만큼 버티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미사일 방어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그런 좀 명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약간 표현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전쟁의 신호탄. 잘 보시면 미국이 전쟁을 개시할 때 가장 먼저 발사되는 게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이죠. 과거 6.25 전쟁 때는 포성이라든가 전차가 전쟁의 개시를 알렸지만 지금은 나와 있지만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혹은 드론이라는 것들이 이제 전쟁의 신호탄의 역할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최근에 보면 이런 공격들로 인해서 마비가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공군기지, 지휘부, 발전소, 통신이 파괴되면 사실 반격 자체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방어는 선택이 아닌 전제가 되고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사일 전쟁 관련돼서는 앞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해 주셨고, 이제는 질문을 좀 달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막을 수 있는가를 떠나서, 자, 막고도 버티며 다시 싸울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될 것 같고, 사실 앞서도 다른 분들이 얘기해 주셨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렇게 5년 동안 갈 줄이라고는 아마 많은 전문가들도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사실 개전 초기만 하더라도 일주일 내에 끝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 5년이 흘렀습니다, 이미. 그리고 최근에 일어난 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 대이란 군사작전만 보더라도 물론 이제 이스라엘 자체가 사실 세계적인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갖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도 사실 충분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와 있지만 이제 2월 28일 기점으로 한 40일간 제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이스라엘이 한 650발의 각종 탄도미사일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16발 이상은 인구 밀집지에 낙하했고, 그 다음에 한 부상자는 한 7천여 명 생겼는데, 한 가지 우리가 좀 유의 있게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보면 사망자 숫자는 20여 명밖에 안 돼요. 그럼 그 배경이 뭘까? 그래서 사실 제가 요번에 이제 2월 28일 날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굉장히 많은 TV 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만나 뵀던 중에 한 분이 이제 마영삼 전 이스라엘 대사님이었는데,
제가 여쭤봤어요. 이스라엘은 저렇게 미사일을 많이 맞는데 어떻게 저렇게 사상자 숫자가 적을 수 있냐 봤더니, 저도 이번 기회에 좀 찾아봤는데 이스라엘은 이제 91년 걸프전 당시에 스커드 미사일 공격을 받으면서 이렇게 한 네 종류의 이런 방공호 시설을 갖추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마마드라 그래서 아파트 혹은 단독주택에 이렇게 좀 빨리 피할 수 있는 세대별 보호 공간을,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제도적 법적으로 갖춰놨고, 또 한 가지로는 이 종류별로 지금 뭐 마막, 마맘 그리고 미클라트라는 이런 시설들, 특히 이제 방공호 시설들을 이제 91년 걸프전 이후부터 체계적으로 갖추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뭐 이전의 전쟁에서도 상대적으로 이제 민간인 피해가 적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뭐 군사 평론가로 활동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그겁니다. 자, 우리 군 지금 장사정포 요격 체계 준비 중에 있죠. 그런데 이제 아무 이제 군사적 지식이 없는 민간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를 갖추면 서울 시내에 떨어지는 포탄을 다 요격할 수 있고 대신에 시민들 생활은 뭐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서울의 중요한 시설 외에는 방어하기 힘듭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장사정포 요격체에 사용되는 미사일은 순식간에 동인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우리나라도 제가 이제 2017년에 실제로 겪었던 일인데, 그때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2017년에 한참 국내 전쟁 위기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고, 실제로 그런 움직임도 있었고, 그래서 그때 이제 참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제가 이제 이런 전쟁에 살아남는 법 이런 걸 했었는데, 그때 제가 조사를 하면서 느낀 거지만 우리나라는 전쟁의 위협은 그 세계 어떤 나라보다 높지만 사실상 방공호와 관련된 준비는 안 돼 있는 부분이 많다라고 좀 느꼈고, 반면에 이스라엘은 이런 준비를 통해서 사실 이제 이런 일반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생존 방식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우선 미사일 방어 체계를 통해서 요격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방공을 통해서 숨고, 또 한 가지로는 버티고, 어떻게 보면 이걸 통해서 국가 기능을 유지하는 이런 좀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걸로 좀 생각이 되고,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한 2015년쯤으로 기억이 되는데, 당시에 이제 제가 이스라엘의 시바시라고 우리 지금 이제 방사수출과 관련된 기구의 좀 높으신 분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화두는 이스라엘에서 아이언돔을 도입을 하느냐 마느냐였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가격도 비싸고 하다 보니까 이게 논란이 됐었는데, 많은 기자들이 그 사람을 만나서 아이언돔 얘기를 물어봤습니다. 근데 저는 물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결국에 그 사람이 답을 해주더라고요. 그럼 이스라엘은 왜 미사일 방어 체계에 투자를 했을까? 근데 이게 사실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그 지금 여기 이제 방공과 관련된 분들이 많이 와 계신데, 뭐 그때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지금도 기억에 많이 남는데, 방공은 다른 병과나 군종이 할 수 없는 거를 군 통수권자에게 해줄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만의 미사일 방어 체계가 없다 그러면 어떠한 주변국이라든가 적대 세력이 공격이 시작되면 할 수 없이 전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시밭에 있는 그분이 하신 얘기가 지금도 기억에 남는데, 이스라엘이 이러한 요격 체계를 가짐으로써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게 됐다라는 것이 지금도 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방공과 관련된 문제는 사실 이제 뭐 미국이라든가 유럽 뭐 이런 나라들은 사실 이제 1950년대 핵전쟁의 위협이 높아지면서 나름 준비들을 해왔어요. 그런데 특히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 제가 이제 대만군 연습이나 훈련을 많이 가봤는데 대만도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제 방공 관련돼서 같은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제대로 된 방공호가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이 지하철역이라든가 이런 시설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당장 이스라엘처럼 방공호 체계를 이스라엘식으로 갖추자 하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려면 일단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겠죠.
또 한 가지로는 지금 뭐 확실하지는 않지만 제가 최근에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는 사실 우리 서울 시내에 보면 고층 빌딩에 뭐 육군에서 운영 중인 여러 이제 방공 진지들이 있는데 이제 건설이나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좋은 스카이라인이 보이는 그곳에 그런 방공진지가 들어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할 때 굉장히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걸 상당히 꺼려한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럴 정도로 사실 이런 뭐 방공호라든가 군사 시설이 뭐 예전에는 우리 뭐 법적 제도적인 절차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판단이라든가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이제 방공호로 대신 쓰고 있는 지하철 역사라든가 그다음에 뭐 지하 주차장 이런 것들을 좀 더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유사시에 접근할 수 있게 그 제가 이제 2017년에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전쟁 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그런 거를 시민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일종의 스마트폰을 이용한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새로 방공호를 만드는 것보단 가장 가까운 곳으로 대피할 수 있는 그런 뭐 어플리케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이스라엘도 완벽한 요격을 하는 데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사실 이제 많은 이제 민간인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 이겁니다. 미사일 방어 체계가 가지면 100% 요격이 가능한 줄 아세요.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될 확률은 굉장히 적습니다. 또 한 가지로 이스라엘과 우리는 또 차이가 있죠. 우리는 이제 북한이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고 이스라엘 뭐 이번에 이제 많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받았지만 한 그래도 이스라엘은 뭐 1000에서 2000km 넘는 그런 거리를 가지고 있죠. 반면에 우리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최근에 뭐 북한이 이 초근접 탄도미사일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쉽게 말씀드리면 뭐 유도 로켓이라든가 대형 방사포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우리가 장사정포 유격 체계를 이후에 전력화한다고 해도 이런 것들을 다 막는다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제가 이제 어플 얘기도 했지만 방공호에 대한 좀 재정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미래에 어떻게 보면 생존 인프라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냉전 시대 유물로 많이 봐왔는데 자,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가 핵을 가진 러시아와 싸우고 있지만 러시아가 사실 이게 좀 군사적으로 미스테리한 부분인데 전쟁 초기에 만약 핵을 썼다 그러면 어쩌면 우크라이나전을 이겼을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러시아 입장에서도 핵을 쓰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뭐 지금까지도 안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래 생존 인프라로 방공을 좀 다시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고 물론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새로 만드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다음에 그걸 또 뭐 법과 제도로 해서 강제화한다는 것도 사실은 뭐 개인의 뭐 사유재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 다만 계측화하고 이거를 빨리 전파할 수 있는 수단은 우리가 필요로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뭐 이번에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겠지만 대표적인 예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사실 이번에 미국이 대이란 군사 작전을 하면서 가장 이제 취약하게 드러난 게 바로 방어 측면입니다. 방어하기에 취약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미국의 이제 중요한 중동의 기지들이 공격을 받았고 그러니까 이 사례가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란은 단순히 이제 어떠한 무기 체계를 노린 게 아니라 지원 자산을 위주로 이제 공격을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띄지 않지만 이제 공중 작전 전체를 유지하는 자산들이 이제 표적이 많이 됐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우리한테도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자, 그럼 우리 같은 경우에 만약 뭐 그런 일이 일어나서 안 되겠지만 북한과의 교전이 발생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북한에게 한 대 맞고 시작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선제 공격을 하기는 사실 쉽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기지 방어라든가 생존성을 어떻게 확보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위성 사진 뭐 이런 것도 보니까 뭐 중동 내 미군 기지 한 15곳이 파괴가 됐고 뭐 미군 당국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뭐 사드 레이더도 일부 파괴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생각보다 많이 핵심적인 시설들이 타격을 받았다라는 것도 우리 입장에서는 좀 예사롭지 않게 봐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사실 기자이기도 하면서 뭐 연구원이기도 하면서 평론가기도 한데 제가 요번에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작전을 보면서 가장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건 바로 이제 오신트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실 저도 이제 구글어스를 통해서 기사를 많이 쓰는데 제 뭐 이제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제 사실 이제 약간 제가 보안에 저촉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실제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사실 제가 갖고 있는 구글어스에는 중국의 로켓군 기지라든가 그다음에 우리나라 군의 중요한 시설 뭐 이런 것들이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구글어서 같은 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앞서도 한 분이 지적해 주셨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미사일 요격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너무 쉽게 발견이 돼요. 너무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사실 지금 만약에 제2의 뭐 유교가 일어난다 그러면 가장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상업 정찰 위성을 운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 이란전에서도 이란이 뭐 러시아가 줬다는 얘기도 있지만 전 개인적으로 봤을 때 중국의 상업 정찰 위성의 정보들을 이란이 많이 받은 걸로 좀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로는 그런 표적 정보들을 가지고 미군에 대한 공격이 있지 않은 생각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도 제가 이제 표현했지만 정말 지금은 이 오신트 수단이 너무 다양합니다. 그래서 한 지점에 계속 있는다라는 건 거의 자살행위 같은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북한 미사일 위협 구조들을 보면 뭐 제가 표현했지만 지금 혼합 발사는 일종의 대세가 되고 있고, 또 한 가지로는 뭐 아시다시피 오늘 북한에서 이제 북중 정상회담이 있었죠. 근데 제가 나름 또 중국의 소식통들이 있는데 지금 언론에서는 안 나오고 있지만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북한이 지금 중국한테 가장 절실히 원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그래서 이번에 물론 이제 그런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을 것 같지만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일정 정도의 향후의 교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좀 들었는데, 자, 이런 지금 여러 가지 수단에 만약에 북한이 중국의 인공지능을 더한다 그러면 우리 요격 체계들의 생존성이 기하급수로 줄어들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두 축으로 봤는데 방어와 네트워크가 향후에는 중요할 수밖에 없다. 미사일 방어에 있어서. 그리고 사실 이제 IBCS와 관련돼서 이제 앞에서 노석그룹에 설명했지만 지금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미사일 위협에 맞서서 요격 체계를 늘리는 것도 쉽지 않고, 또 한 가지로는 지금 뭐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군 같은 경우에 인구 절벽이라는 문제도 있고, 사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무인보다는 지금 우리 군이 시급한 거는 자동화다. 그러니까 사람을 최소한 쓰면서 어떻게 그럼 이 미사일 유격 체계를 운용을 할 거냐 이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핵심은 아무래도 이제 네트워크가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주한미군은 IBCS를 지금 어떻게 보면 전력화하는 과정에 있고, 반면에 이제 우리 군은 아직 IBCS와 관련돼서 뭐 정의라든가 향후 어떻게 할지 좀 불분명한 부분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되다 보면 한미 간에 어떻게 보면은 이 방공 자산들이 묶여지지 않는 분절화되는 현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들이 향후 겪을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 거냐. 그래서 지금은 물론 우리가 요격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지금 자산들을 분산을 시킬 거냐. 제가 이제 2013년도부터 한 5년 가까이 이제 대만 군에 한광 연습을 사실 많이 갔었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참 재밌었던 게 이제 대만 육군이 보통 이제 방공 자산을 많이 운용하고 패트리어트도 실제로 운용하고
天공이라는 자체 개발한 무기 체계들도 운용을 하는데 제일 놀랐던 건 이겁니다. 훈련 시나리오의 첫 번째 각종 지대공 미사일들이 진지 변환을 하는 걸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건 사실 제가 저도 이제 우리 군에서 하는 여러 가지 훈련이나 연습들을 많이 봤는데 사실은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대만은 물론 이제 우리 이상의 그런 미사일 위협이 있기 때문에 생존성과 관련돼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로는 뭐 앞서도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이제 지금 어느 한 곳에 고정돼 있다라는 거는 거의 생존성을 담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도 사실 그런 게 필요합니다. 자, 유사실 대비해서 여러 방공 자산들이 도심이라든가, 그러니까 적이 생각지 못한 장소로 이동하는 훈련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로는 기만도 중요합니다. 뭐 미사일 위협에 맞서서 계속 요격 체계를 늘릴 수는 없어요. 사람도 없고 일단 예산 문제도 있고. 다만 기만은 해볼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죠. 가성비 높은 수단 중에 하나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천공2의 기만체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번 좀 검토를 해봐야 된다. 그래서 이건 뭐 중복된 내용이라 넘어가야 될 것 같고, 일단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교범화하고 그다음에 잦은 훈련을 해보느냐,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네트워크 관련된 부분, 이것도 사실 우리가 지금 이제 많이 관심들 갖고 인공지능을 또 어떻게 적용하냐에 대해 놓고도 지금 많이 연구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방공망은 고정된 방어선이 아닌 생존형 네트워크로 연결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는 더 이상 막는 체계가 아니라 버티는 체계로 가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더 빨리 보고, 더 빨리 연결하고, 그다음에 가성비 있는 요격체를 갖추고, 더 가까운 곳에 숨고, 기지 안의 사람과 장비를 보호하고 노출을 줄이면서 쏘고 이동해 다시 싸우며 마저도 더 빨리 회복하는 것. 그러니까 회복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좀 줄여서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가 이제 존버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이게 뭐 좋은 뜻은 아니지만, 좋은 내용은 아니지만, 미래 전쟁의 양상은 뭐 존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또 한 가지로는 한국인의 DNA에는 사실 존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의 강대국에서 살아남았던 비결이기도 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에 이 존버를 빨리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